안녕하세요. 오늘 비가 아침에 소나기가 좀 내리더라고요. 어떻게 퇴근길에는 퇴근 잘 하셨어요? 네. 퇴근을 그렇게 열심히 잘 하시고 또 집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느라 핸드폰을 켜시고 컴퓨터를 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 응원에 힘 얻어서 오늘은 조금 더 알차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오늘은 치과 관리자가 꼭 알아야 할 업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치과를 개원하신 우리 원장님들은 반드시 아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치과 경영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실장님도 좋고요. 팀장님도 좋고요. 어떤 인력이 됐든 우리가 치과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봐야 할 업무들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힘차게 한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컨텐츠는요,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일단 보건의료 자원의 통합신고 이용 방법들, 이런 것들을 한번 포털 서비스를 이용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외에 또 구강검진에 관련된 신고들, 그리고 이외에 나머지 기타 업무들에 대해서 신고하고 등록해야 되는 업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보건의료 자원의 통합 신고에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한번 볼까요? 자, 지방자치단체에서 또는 심사평가원에 우리가 신고해야 될 항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요, 각각의 보건소에도 신고해야 되고, 심사평가원에도 신고해야 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신고를 해야 되고요. 이런 신고 항목들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많았어요. 서류 또한 너무나 다양했고요. 어디는 이게 신고가 돼 있고 어디는 이 부분이 빠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함들이 많았고 또 하나에 대한 어떠한 인력 낭비 또는 행정적인 낭비 여러 가지들이 문제가 많이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들을 2016년도부터 일원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의 포털 사이트에서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일원화를 시킨 내용인데요. 자, 이 사이트입니다.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라는 내용을 딱 이렇게 검색에 넣으면 이런 온라인 창이 바로 뜰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안에 모든 인력들, 신고한 장비들, 기타 등등 하나씩 굉장히 매뉴얼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 치과의 관리를 하고 있다라 하면 경영을 떠나서 신고가 잘 되어 있나? 이 중간중간에 체크가 혹시 변동이 있나? 이런 것들은 한 번씩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꼭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신고에 대한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면, 자, 일단 보건의료자원 현황 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심사평가원에 보험 청구를 하게 된다거나 했을 때 뭔가 심사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들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원리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제도, 이거를 보건의료자원의 통합 서비스인데요. 자, 이 부분에 해당되는 자원들이 여러 가지 4가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현황. 자, 우리 치과의 이름, 명칭, 기관 기호, 그리고 종별의 구분, 어떤 진료 과목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현황하는 부분이 일반 현황이고요. 자, 의료 인력입니다. 자, 의료 인력은 우리 치과의 의사 선생님 수 또는 치과 유생사 선생님들 수 각각의 종별에 따라서 이런 의료 인력이 지금 몇 명이고 세부적으로 어떤 면허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신고하게 되어 있는 파트이고요. 자, 세 번째는 의료 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병원에 가지고 있는 유니트의 수 아니면 또 다른 장비들 이런 기타 등들 다 이런 것들이 다 시설과 장비를 통합한 이 4가지가 직접 다 지금 신고를 해야 되는 관리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신고를 하는지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전에는 이렇게 다양한 신고 절차들이 많아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 또한 제가 지금 임상 경험에서 21년 차이거든요. 한 직장에서 5번의 확장 이전을 했고요. 확장 이전을 하면서 전화번호도 바뀌고 주소도 바뀌고 거기에 따른 명칭, 치과 이름도 바뀌기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때마다 매번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통합으로 포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많이 간소화졌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서류들이 보시다시피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아예 하나로 통합시켰고 최소한 그 신고할 때 부담감을 감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일을 수월할 수 있도록 했던 부분이 이렇게 일원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원장님께서는 조금 병원을 개원하시거나 개원 준비할 때 이런 절차가 많이 좋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국가에서는 뭔가에 계속 의료진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는 하나의 복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보건의료자원의 통합신고 포털 서비스의 이용 방법들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일단 온라인으로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포털이라는 검색창에 뜨면 주소가 뜰 거예요. 그럼 링크로 걸어서 들어오게 되면 저런 메인 화면이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에서 로그인 할 때는 뭐 공인인증서라든지 기타 등등 필요한 서류들이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먼저 받으신 다음에 공인인증서나 뭐 다른 그 서류를 구비할 수 있는 것들을 스캔하거나 스캔해서 업로드하거나 아니면 우편이나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여기에 있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거죠. 자, 신규 개설했을 때 우리 원장님이 치과라는 한 기관을 내가 한번 차려보겠다 라고 하셨을 때는 신규 개설인데요. 자, 개설할 때 처음부터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절차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신규 개설할 때 원장님이 실장님을 먼저 뽑아서 같이 진행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곳은 원장님이 먼저 쭉 해놓고 나머지 그 다른 직원들 조금 늦게 뽑는 경우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인 매뉴얼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지자체에 먼저 신고를 할 거는 원장님이 먼저 대표자의 본인 인증 그리고 개설 신고, 개설 완료까지 마치셔야 되는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셔야 되시고요. 자, 이게 선행이 됐다라고 하시면 심평원에 지급의 계좌 신고, 돈이 들어와야 될 통장을 신고하는 거죠. 요양기일 후에 부여, 그리고 요양기관의 회원가입, 그리고 나서 요양기관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자, 인증서를 발급해서 다시 요양기관 회원 가입을 이 공인인증서로 진행을 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달라져 있어요. 구분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도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온라인 방식 신고의 절차입니다. 일단 서류들은요, 일단 구비 서류를 잘 충분히 이렇게 준비를 하신 다음에 스캔을 해서 파일로 첨부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코로나19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내방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온라인으로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간편화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날씨 영향도 전혀 안 받겠죠. 컴퓨터상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스캔을 떠서 파일로 첨부할 수 있는 온라인의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저기 보시면 개설자에 일단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자, 일단 지자체에 온라인으로 잘 제출을 했다라고 하시면 접수를 받지만 혹시 서류 중에 뭔가 잘못된 게 있을 경우에는 보완을 자료를 요청할 거예요. 그러면 뭔가 수정을 해서 다시 접수를 해주시면 되시는 거죠. 자, 접수상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면 지자체에서 접수를 하고요. 현장 확인을 합니다. 정말 치과가 개설됐는지, 그리고 혹시 뭔가의 착오들이 있는지 체킹하시고요. 그게 잘 됐다라고 하시면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증명서, 허가증, 뭐 등록증 이런 것들이 완료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10일 이내 처리를 하게 되어져 있고요. 약국은 보통 3일 이내에 처리돼서 결과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고와 허가의 대상 중에서요. 자, 허가를 받는 대상들은 치과 병원급 이상이 다 허가 대상입니다. 하지만 의원급으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신고라는 절차만 거치시면 바로 개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치과를 개원하실 때 아마 고민하실 거예요. 원장님이 난 병원급으로 할까? 아니면 의원급으로 할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던가요? 저희 치과는 종합병원 내에 있는
한 치과의 종목으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종합병원 내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병원급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약간 시골인 제 그 직장으로 인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이 병원급과 의원급의 차이를 굉장히 크게 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드레싱 비용이 예를 들어서 후처치 비용이 1,400원이다. 본인 부담금이 라고 했을 때 병원급은 1,600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200원 더 비싸잖아요. 그러면 할머니들은 의원급과 병원급의 차이를 잘 모르시고 그거에 대해서 개념을 여의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여기는 비싸냐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원장님들이 개원하실 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거예요. 대형 치과가 아닌 이상 의원급으로 허가가 날까 아니면 병원급으로 허가가 날까라는 고민을 좀 해보실 경우가 있고요. 또는 가산율에 대해서 요즘은 토요 가산제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져 있어서 치과 파트는 특히나 의원급을 조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치과도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보통 페이 닥터가 3분 정도 있을 규모이고요. 지금 허가 자체는 의원급으로 나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원장님들, 개원하신 원장님들은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개설하실 때, 신규 개설하실 때, 의료인이냐, 아니면 법인이냐에 따라서 각각의 개설 구비 서류가 다릅니다. 자, 이 서류들을 첨부하셔서 네,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프로그램에서는요, 자, 사이트에 들어가신 다음에 개설, 의료기관 개설 신고, 그리고 우측에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저 탭에 넘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료기관 탭을 클릭하셔서 하나씩 입력을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개설까지 됐다라고 진행하시면 지급 계좌를 신고합니다. 자, 우리가 계좌 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심사평가원에 청구를 하게 되면 들어오는 비용 또는 구강검진을 청구했을 때 들어오는 비용.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요, 통장을 6개, 7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개 통장, 물론 처음에는 한 개 통장, 2개 통장 정도 할 수 있지만 계좌의 목적에 따라서 이거는 건강검진용, 하나는 구강검진용, 하나는 뭐 또 다른 외부의 그 기타 수입 관련된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통장을 조금 분할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자산 관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개인의 자산 관리, 내 월급을 조금 쪼개서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 통장 쪼개기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통장 사본을 개설자에 통장 사본을 냈을 때는 일단 한 개가 나오긴 하겠지만 추가적으로 통장 쪼개기를 해서 각각의 역할을 조금 분할할 수 있도록 하시면 오히려 치과를 경영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급 계좌를 신고를 하시고요. 자, 신고가 저렇게 잘 됐다라고 하시면 저렇게 계좌 처리 완료라는 상태로 뜰 거예요. 그래서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어떠한 이유로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인해서 잠시 휴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폐업을 한다든지 할 때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오늘도 아는 지인분을 만나는데요. 그분이 치과의 거래처를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도 저한테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지금 치과를 3일째, 5일째 계속 문을 닫고 있대요. 환자분이 너무 없어서. 그 마음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저희 치과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원장님들의 고충들이 있잖아요. 제가 더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자, 부득이하게 이렇게 휴업을 한다거나 폐업을 하실 때는 그냥 문을 닫으시면 안 되시고요. 휴업을 하게 되면 휴업 신고를 하셔야 되시고 폐업을 하게 되면 폐업 신고 또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황 신고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치과의 명칭. 자, 치과 이름을 뭘로 할 건지, 그리고 주소,
그리고 개설자의 정보 이런 것들을 거기에 다 신고를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변경사항이 신고를 처음 했고 뭔가 변경사항이 있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15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되시고요. 이게 15일 이상 날짜가 지난다든지 한 달 이상이 지나게 되면 또 하나의 요게 과태료가 된다든지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경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잘 신고를 해야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저희 치과를 봤을 때는 당연히 첫 번째는 닥터를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되겠죠. 저희는 지금 현재 그 닥터가 2분 계시는데요. 의사 선생님 각각에 저렇게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 있어요. 대표 원장님이 한 분이신데요. 그 원장님이 잠깐 이렇게 휴가를 가신다든지 해외로 이럴 경우에 아르바이트 의사를 줄 때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 또한 신고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신고를 안 하고 청구를 하게 됐을 때는 지금 현재 아르바이트인 치과 의사 선생님은 지금 등록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에 환자를 봤던 모든 보험 청구나 어떠한 데이터들은 다 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인력 신고는 반드시 잘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은 저희 치과에 있는 지금 현재 치과 유생사 현황입니다. 자, 보면 8명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퇴사를 하고 입사를 했을 때 만약에 저 숫자에 변동이 있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요걸 신고는 해 주셔야 되십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요즘에 작년에 비해서 저희 치과가 월등하게 늘었던 매출 중에 하나가요. 연 1회 스케일링입니다. 자, 연 1회 스케일링이 일단 연령대가 낮아졌고 만 19세로 그러면서 더 많은 홍보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예방이라는 타이틀에서 이제 환자분들도 덴탈 IQ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연일의 스케일링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저희 치과에 치과 유생사가 8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명만 신고했다. 라고 했을 때 연일의 스케일링에 대한 건수가 너무 많으면 이것 또한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지금 혹시 원장님이 개원한 지 6개월이 됐든 한 3년이 됐던 지금 현재 우리 치과의 인력 현황에 치과 유생사가 몇 명이 등재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왔다 갔다 이렇게 변수들이 있잖아요. 입사와 퇴사가 변수가 있다 보니까 이 숫자가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후배 치과나 이렇게 선배님들 그 직장에 다니시는 그 치과에 가면 제가 이런 신고들이 잘 되어 있는지 한번 소스를 좀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치과도 내일 한번 가셔서 한번 클릭 한번 해보세요. 우리 치과 정말 치과 유생사가 잘 몇 명이 정확하게 되어져 있는지 한번 체킹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의료 장비 신고예요. 자, 장비에 관련된 것들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가 있고요. 특수 의료 장비가 있고요. 일반 장비가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1, 2번 두 개의 특수 의료 장비와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는 보통 그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자, 일반 장비 같은 경우에는 심사평가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보통은 우리가 개원했을 때 보통 신고가 거래한 업체에서 보통은 많이 신고를 해주고요. 자, 이 신고가 잘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서류들만 잘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8번째로 보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치과 재료에 관련된 신고입니다. 자, 우리가 청구를 할 때 임플란트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뭐 GI 관련된 거 아니면 뭐 실크 기타 등등 굉장히 많죠. 자, 그런 재료들을 청구할 때는요, 반드시 재료대 구입 신고를 먼저 하신 다음에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재료대 구입 신고가 선행이 안 되고 청구를 하게 되면 삭감 여지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모든 데이터가 삭감이 됐을 때는 일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청구하기 전에 꼭 하셔야 될 거 재료대 구입 신고가 잘 되어 있는지 체킹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등재된 품목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등재된 품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고하면 신고 코드도 당연히 없겠죠. 자, 두 번째 주의사항 조심하셔야 될 거는요.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신고를 합니다.
자, 실제 구입한 가격이 심평원에서 정했던 금액이 상한 금액보다 저렴하면 그대로, 실제 그대로 청구를 하시면 되시지만, 상한 금액이 정해놓은 금액보다 더 월등히 높을 경우에는 신고를 한다 하시더라도 상한 금액에 맞춰서 지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해서 보시고요. 실제로 이렇게 구입한 재료들은 거래 명세서 잘 보관하셔야 되시고요. 자, 그 다음 원칙에서 제가 산정 기준 아까 중요한 거 말씀드렸죠?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신고한다. 그리고 구입할 때는 몰아서, 상반기 두세 달 거 몰아서 해도 돼요? 아니면 1개월부터 6개월 몽땅 몰아서 해도 돼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구입은 매번 보통 월별로 많이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월별로 최소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구입 시마다 하는 것이 원래는 원칙이지만 매번 일주일에 한 번씩 구입한다라고 하진 않으실 거죠. 만약에 매주 구입한다라고 하시면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으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재료를 계속 사용하다가 2년이 경과됐다라고 하시면 2년을 경과해서 쓰고 있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신고를 해 주시는 거고요. 자, 여기서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는 거. 자, 재료대 구입 신고를 할 재료가 있고 안 할 재료들이 있어요. 그런데 등재되지 않은 재료 중에서 보통 약재랄지, 나이타입 8, 이런 것들 기타 등등 재료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재료가 신고가 되었고 어떤 재료가 신고가 되지 않는지를 구분해서 외워두는 것은 필수입니다. 자, 그러면 재료대 구입 신고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청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자, 재료대 구입 신고 버튼을 누르셔서, 자, 저기 보시면 담당 신청 번호랄지 매체, 그리고 이런 지부 참조란 이런 것들이 있죠. 자, 보통은 세팅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클릭하시고요. 자, 그 다음 재료를 검색합니다. 어떤 재료를 샀는지 한번 보시고요. 클릭하시면 코드랑 재료명들이 쭉 나오죠. 자, 그걸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잘 입력이 됐다라고 하시면 구입 일자, 구입량, 얼만큼 했는지, 자, 그리고 구입 총액. 자, 여기서 조심하신 건 구입량에 대해서는 적을 때는 큰 무리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구입 총액은 2박스를 샀으면 2박스에 곱하기 2를 한 총 금액을 적으시면 되십니다. 자, 그 다음 개당 단가 자동으로 되어져 있고요. 상한 금액, 심평원에서 정한 가장 최고치의 금액, 이 재료에 대해서는 이 금액까지 줄 거야 라고 하는 상한 금액이란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송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구입한 업체, 상호, 자, 여기에 대해서 구입처 등록을 해 놓으시면 자주 사용하시는 그런 업체들은 구입처 등록을 해 놓으시면 편하게 작성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클릭해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렇게 선납품. 자, 선납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응급으로 먼저 제품을 갖다 쓰고 신고를 먼저 하지 않는 경우에요. 자, 세금 계산서 없이 일단 먼저 갖다 쓰고 거래 명세서로 간단하게 먼저 받아서 쓰고 있는 경우를 선납품이라고 하고요. 자, 2년 경과 계속 사용은 지금 재료가 떨어지지 않아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최초 구입은 달에 처음으로 구입해서 쓰고 있다가 중간에 신고하는 경우 최초 구입입니다. 각각의 보통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다 체크가 잘 되었다라고 하시면 저렇게 저장 버튼을 눌러서 송신을 누릅니다. 자, 송신 버튼을 누르면 전송이 되겠죠. 입력하신 자료들이. 그런데 여기에서 꼭 중요한 건 수가 적용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 저 버튼에 네 버튼을 꼭 누르셔야만 작년에 저번 달에 100원에 샀던 어떤 재료가 이번 달은 200원이라면 200원 수가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가 적용 예를 버튼을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우리가 청구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업무 포털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방법은 제가 많이 추천해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뒤에서 나오겠지만 수가 적용이 자동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많이 추천하지 않지만 이 방법도 있다는 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양기관 업무 포털 서비스 포털 서비스에 들어가시면 자, 이렇게 로그인해서 들어가셔서 저렇게 치과 재료 관리에
구입 목록표를 누르시면 신규 등록이라는 곳에 들를 수 있습니다. 자, 눌러서 각각의 어떠한 재료들 그리고 인적사항들, 요양기간 현황들 잘 파악하셔서 행 추가해서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앞에 우리 재료대 구입 신고한 거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신고가 되실 거예요. 자, 혹시 그 전에 여러 개일 경우, 한 개가 아니라 재료가 여러 개다라고 하시면 행 추가 누르셔서 계속 추가를 하시면 되시겠죠. 자, 꼭 조심하실 건 청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가 적용을 하면 자동적으로 청구에 반영이 되지만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포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재료대 구입 신고의 그 가격이 수가가 설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보셔야 되시고요. 자, 재료에 관련된 신고 중에서 자주 쓰는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고요. 요거는 치과마다 다릅니다. 저희 치과 같은 경우에는 실크도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실크가 따로 없죠. 그래서 우리 치과에서 혹시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재료가 정말 보험 청구가 되는 재료인지를 한번 보통 이론서에 많이 나와져 있어요. 이론서에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부분이 정말 우리가 누락되고 있다라고 하시면 거래 업체에 보험 코드를 알려달라고 하시면 저기 앞에 있는 글래스아이노모의 보험 코드 뭐 L7250-162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저런 넘버링을 주실 거예요. 그 넘버링을 가지고 거래 명세서랑 같이 청구를 하시면 네, 그 부분에 보상받을 수 있는 합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꼭 챙겨 가실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장비 신고입니다. 8번 앞쪽에서는 지금 재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장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치과에는 여러 가지 장비가 있어요. 뭐 콤빔 CT도 있고요. 그리고 엑스레이에 관련된 거, 그리고 치수 진단기, 그다음에 광중압기, 그리고 레이저 기기도 있고요. 치과의 근관장 측정기, 루트-GX 같은 경우도 있죠. 자, 이런 경우에 이런 기계 장비 자체를 신고하지 않고 청구를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장비 신고, 특히 근관장 측정 길이를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찍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루트-GX를 장비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근관장 측정 검사의 저 비용에 4,110원이 삭감이 될 거예요. 자, 또는 광중압형 레진이 이번에 보험이 되게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광조사기가 지금 장비 신고가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조차도 한번 보셔야 되세요. 자, 특히 여기에서 조심하실 것 중에 하나는 광중압형 레진 충전에 사용하고 있는 광조사기는 1개, 2개, 3개면 3개 다 신고를 하셔야 되십니다. 만약에 이 3개 중에서 1개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폐기 처분했다라고 하시면 요 또한 1개의 고장난 걸 폐기 신고까지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런 것들이 장비 신고가 잘 되어 있는지 내일 가셔서 출근하시면 꼭 한번 체킹하셔서 이렇게 뒤적뒤적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신고가 잘 되어 있는지 한번 볼 건데요. 자, 우리가 통합포털 신고 아까 봤던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시면 장비 신고에 관련된 탭을 누르시면 우리 치과에 지금 현황에 뭐가 신고가 되어 있는지 보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 빠진 게 있는지 보시고 빠져 있다라고 하시면 추가적으로 신고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죠. 자, 다음은 방사선입니다. 방사선 같은 경우는요, 저희 치과가 실사가 유독 잘 나오는 편이에요. 왜 잘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현지 실사가 뜨게 되면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게 방사선입니다. 방사선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든 의료기관에 갔을 때 특히 치과에 제가 방문을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방사선에 관련된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치과에서 쓰는 엑스레이에 관련된 모든 거는 지금 엑스레이 장비를 샀을 때 보통 업체에서 다 신고를 해 주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관련된 서류들을 꼼꼼하게 가지고 계시면 되시고요.
자, 이런 경우에 최초로 만약에 엑스레이가 한 대가 일단 기존에 있고 다시 한 대 추가로 샀다라고 구매를 하셨다라고 하시면 그 한 대에 최초 샀을 때 설치 검사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엑스레이가 뭔가 방사선에 인체 문제는 없는지 정확하게 검사를 받으시고 검사 결과지를 저렇게 성적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장비에는 저렇게 바코드를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코드는 항상 넘버링에 기계에 붙어 있을 장비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심평원에서는 지금 저렇게 쉽게 붙일 수 있도록 저렇게 다 지금 양면성으로 잘 붙일 수 있도록 저렇게 번호판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하는 부분들 한 번 더 보시고요. 자, 다음은 저희 원장님이 받았던 수료증입니다. 반드시 방사선에 관련된 총책임자는 저렇게 수료증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 치과에요. 그 의사 선생님이 세 분이세요. 그럼 공동개원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공동 책임자다. 공동으로 안전관리 책임자로 하겠다라고 하시면 세 분 다 받으셔야 되시고요. 공동관리가 아니고 그냥 대표 원장님만 한 분만 받겠다라고 하시면 한 분만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찌됐든 수료증은 반드시 구비하셔야 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방사선 관계 종사자나 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반드시 저렇게 신고를 각각에 하셔야 됩니다. 저 각각에 있는 명칭들은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방사선 업무를 진행하면서 배지 달고 있는 스태프들. 네, 그분들을 각각에 다 신고를 하셔야 되시고요. 저 신고사항은 보건소에 직접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보건소에 직접 하지 않았을 때, 또 다른, 네, 조금 더 페널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챙겨 가셔야 되시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저렇게 방사선 배지를, 금액을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분기별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때 방사선 할 때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될 거. 일단, 환자분에게 방호복을 되도록 입히시는 게, 네, 적극적으로 원칙이기 때문에 권장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엑스레이 찍을 때 문을 열어놓고 촬영하시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문을 열어놓게 됐을 때 방사선이 밖으로 노출이 되면 사람의 인체에 이게 흡수하잖아요. 그래서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사람 인체에 한번 흡수가 되면 빠져나가지 않고 누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엑스레이 찍을 때는 반드시 문을 닫고 촬영을 시작하는 거. 그리고 필름은 구강 내 필름을 할 때 치근단 촬영은 반드시 환자분이 잡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간혹 협조가 조금 어려워서 우리 스태프들이 들어가서 찍을 경우도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되도록이면 환자분 혼자 잡을 수 있도록 교육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실수 없이 여러 번 찍지 않도록 하시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5번에 보시면 이동용 포터블, 요즘에 그 엑스레이 그 이동용으로 찰칵찰칵 디카처럼 생긴 것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진료실 안에 들어가서 함부로 찍는 거는 저희는 네,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엑스레이실 안에서 찍을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협조를 해주시는 게 서로를 위해서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치과는 저렇게 배지를 달고 있고요. 저희 배지는 모든 방사선에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직원들을 다 착용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한 명씩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반드시 분기별로 보통은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1년에 4번 저렇게 수거를 해서 피폭량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 얼마큼 엑스레이가 누적됐는지를 계속 데이터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의무이고요. 이런 결과 통보서가 그 피폭량이 나오게 됐으면 보건소로 자동으로 연계가 돼서 결과가 넘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 조심하실 거는요. 저희 치과 스태프들이 9명이 이 배지를 차고 있다 보니까요. 2명에 있는 스태프이 옷에 유니폼을 빨다가 배지를 같이 빨았는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배지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아까처럼 결과 통보서의 그 피폭량 결과 통보서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또한 신고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배지를 분실했을 때 분실했다는 네, 신고를 하게 되어져 있고요. 저희 치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 과실로 돌렸어요. 과실로 돌려서 본인들이 55,000원씩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팁 중요한 건요. 이거를 2번 이상 분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자체에 있는 보건소에 그대로 보고가 되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명 직원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2명을 한 건 한 건으로 봐서 2회로 보느냐, 아니면 이 사람 2명이 한 번에 분실했기 때문에 이걸 일회성으로 보느냐라고 해서 굉장히 조금 시끄러웠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배지를 잘 관리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요.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이트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저렇게 공문으로 발송이 되어져 있어서, 자, 방사선 기계 검사는 3년에 한 번씩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저렇게 공문으로 또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엑스레이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검사를 3년에 한 번씩 꼭 하셔야 되시고, 그 검사의 결과를 보건소에 제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아까 우리가 배지를 달던 스텝들이 있었잖아요. 모든 스텝들은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됩니다. 2년에 한 번씩 방사선에 관련된 관계 종사자의 건강진단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백혈구 수치랄지 이런 수치들을 보거든요. 이것 또한 반드시 의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강진단표를 제출하지 않으면요, 공문이 와요. 미제출이라고, 빨리 제출을 하시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제출이 안 되면 또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방사선은 굉장히 꼼꼼하고요. 해야 할 일도 많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지키긴 하지만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고 계속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 하나의 또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챙겨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고요. 자, 방사선 이런 촬영 중에 한 가지 아실 거, 실사가 나왔을 때 항상 이렇게 보시면 방사선의 촬영 업무가 어디까지냐라는 이야기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봤을 때는 치과 위생사는 파노라마 촬영, 치근단 촬영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콤빔 CT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촬영할 수 있는 아직은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닥터 분이 하셔야 됩니다. 자리의 모든 포지션들, 그리고 세팅한 버튼 누르는 것조차도 의사 선생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잘 알아두셔야 되시고요. 특히 저희 스텝 중에서 간호조무사이든지 아니면 코디네이터란지 다른 치과 위생사와 치과 의사의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 방사선에 대한 종사 일을 하시면 안 되는 부분 또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그럼 검진에 관련된 신고사항을 볼게요. 자, 검진을 먼저 하겠다라고 하시면 의사 선생님이 하셔야 될 업무 중에 하나는 반드시 공부하는 겁니다. 수료증을 받으셔야 되겠죠. 네, 온라인으로 140분 진행하고 있고요. 요거를 보시고 저 밑에 보면 70점 이상 수료라고 돼 있죠. 65점 맞으시면 수료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70점 이상 수료를 잘 받으시고요. 수료를 받기 위해서 사이트 안내를 좀 해드리면, 자, 업무 포털 시스템 검진 프로그램이죠. 여기에 들어가셔서, 자, 사이버 교육 바로 알기라고 누르시면, 자, 이런 탭이 나옵니다. 자, 여기 사이트 링크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신 다음에, 네, 교육을 다 받고 이수 확인을 반드시 이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수 확인을 가지고 있는 분이 구강 검진을 시행하고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닥터가 2분인데 한 분은 이렇게 검진에 관련된 교육 이수를 하셨고요. 한 분은 교육 이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신다면 이 2분 중에 한 분만 구강 검진을 담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치과 의사 선생님들은 이 교육 이수를 전부 다 같이 그냥 매뉴얼로 따놓는 것도, 수료를 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구강검진이 이렇게 신청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병원이든 의원이든 개설을 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인력, 그리고 치과 의사나 뭐 이렇게 인력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요. 시설 기준, 구강검진실과 검진 대기실이 있어야 돼요. 뭐 치과에 대기실 없는 곳은 없겠죠. 그다음에 장비, 유니트, 뭐 소독기, 오토클레이브, 그다음에 치경, 핀셋, 그리고 교육용 치아 모형 세트. 자, 여기서 조심하실 거 하나. 교육용 치약 모형 세트는 덴티폼과 칫솔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치과가 덴티폼은 있어. 근데 칫솔이 없네? 그죠? 덴티폼에 맞는 칫솔 있죠? 세트예요. 그런데 이 세트가 아니고 덴티폼만 있다라고 하시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세트로 잘 구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네,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교육 이수가 잘 됐다라고 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면 되시고요. 공단에 이런 서류들을 잘 제출하셨다라고 하시면 담당자가 직접 나와서 치과에서 확인을 합니다. 오토클레이브 있는지, 유니트 잘 있는지, 뭐 치경되어져 있고 아까처럼 교육용 그 모형 세트가 있는지 이런 것들 잘 확인한 후에 10일 이내에 보건소에서 이렇게 교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건강검진 그 기관 포털이라는 요 탭을 누르셔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자, 요즘 업데이트된 건강관리 포털 시스템이죠. 업무 포털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로그인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요렇게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설명법은 제가 한번 일전에 수업을 한번 해드렸죠. 그 동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신고사항에 꼭 중요한 거 기본 인적사항 잘 집어 넣으시고요. 검진 인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각의 의사 선생님 그리고 치과 유상사 선배님 그 구강 검진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면허 번호 그리고 입사 일자까지 저렇게 잘 집어 넣어 주셔야 되십니다. 자, 그리고 검진 장비. 자, 여기 보시면 저기 보면 치경 100개라고 제가 신고를 했잖아요. 자, 실사가 나왔더니 정말 치경을 저희 치과는 보통 치경이 300개 이상이 넘거든요. 그런데 100개를 세고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본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십니다. 저희가 그 오토클레이브가 원래 2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 2대 중에 한 대가 교체가 됐을 때 저기 보면 오토클레이브 넘버링 있죠. 9041. 자, 여기 있는 넘버까지도 확인합니다. 혹시 새로 교체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넘버가 다른 넘버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품명이 달라지면 그 품명조차도 신고를 반드시 해 주셔야 되시고요. 자, 그리고 치면 착색제. 검진할 때 반드시 필요한 생애 주기별 때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죠. 자, 이 재료에 대해서 유통기간 반드시 확인합니다. 그래서 유통기간이 확인되어져 있는 걸로 가지고 계셔야 되시고 만에 하나 다 쓰지 않았지만 유통기간이 지났다 그러면 폐기하시고 새로 구매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기타 등록 업무예요. 자, 마지막에 우리가 항상 모든 것들은 다 앞에 비축되어져 있고 다 준비되어져 있지만 이 등록 업무 또한 굉장히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상세하게 설명은 드리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업무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치과 임플란트 또는 틀니 관련된 사전 등록입니다. 자, 환자분의 주민번호를 집어넣고 정보 조회 변경을 이런 것들 눌러보시면 자, 환자분들의 아이콘이 저렇게 따라 붙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따라 붙었을 때는 등록이 잘 되어 있는 분이고요. 다른 치과에서 이미 사용을 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기타 등등 사전 등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꼭 점검하시고 진행하실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각각의 번호가 잘 보이면 우리 치과에서 과거에 등록하시고 진행하신 분들이고요. 자, 별표 땡땡땡땡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치과가 아닌 다른 치과에서 등록을 하시고 진행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간이 있잖아요. 임플란트는 평생에 2개 또는 뭐 틀니 같은 경우에는 7년에 한 번. 자, 요즘 7년에 한 번 점이 시작된 기간이 7년이 지나서 다시 틀니를 진행하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겠죠. 자, 반드시 사전 등록하실 또 하나의 요즘 한 이슈 틀니 유지 관리입니다. 자, 틀니 유지 관리가 각각의 쿠폰이 있잖아요. 저렇게 쿠폰이 있다라고 하시면 쿠폰이 남아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만약에 남아 있다라고 하시면 저렇게 신청 버튼을 누르셔서 신청을 하시고 나서 청구를 하셔야 되는 거죠. 틀니 유지 관리가 많다 보니까 가끔 누락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연일회예요. 저희 치과 같은 경우에는 치과 유증사가 많다 보니까 연일회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연일회 예약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신청하는 부분들 혹시 다른 치과에서 1월 달에 스케일링 하시고 지금 오셔서 또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도 간혹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회를 반드시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혹시 누락이 되어져 있는지 없는지 꼭 체킹을 하시고요. 만약에 신청을 안 하시고 청구를 하시면 삭감되잖아요. 차트도 나가야 되고 기타 등등 더 복잡해져요.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청구하기 전에 이렇게 사전 등록을 반드시 체킹하시고 보험 청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자, 다음 마지막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는 SMS 신청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청구했던 것들이 들어올 때 저한테 문자로 먼저 알려주는 거, 그리고 청구 접수가 잘 되었다라는 거 체킹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요양기관 업무 포털에 들어가셔서 자, SMS 신청이란 탭을 누르시면요. 저렇게 집어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치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원장님 제가 안 넣고요. 저만 넣습니다. 그래서 모든 결과는 저한테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 명 와도 상관없어요. 자, 여러 명 넣어서 의사 선생님도 넣고 그리고 담당자 분도 넣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명 넣을 수 있다는 것도 해서 편리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Q&A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자, 질문이 좀 들어왔네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 책임자는 신고 부분에서 치과위생사의 퇴사 직원, 신규 입사 직원의 변동사항은 매번 진행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죠. 네, 아까 제가 그 인력관리 부분에서 특히 의사 선생님은 개별적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치과위생사 같은 경우에는 명수 토탈만 맞으면 됩니다. 만약에 7명에서 한 명이 퇴사했어요. 그럼 6명이죠. 그런데 또 한 명이 들어와서 8명이 맞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변동사항이 없죠. 그러나 7명에서 2명이 빠졌어요. 그러면 5명이겠죠? 이런 경우엔 변동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매번 진행을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변동사항이 있으면 퇴사 신고하시고 거기에 따른 아까 구강 검진에 관련된 거기에 각각 개인별로 혹시 등록돼 있다라고 하시면 치과위생사 선배님이시면 거기에 관련된 그분도 퇴사 처리까지 같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도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한번 볼까요? 네. 자, 저희 치과에는 의사 선생님이 3분 계십니다. 방사선 발생 장치의 안전관리 책임 교육은 모든 의사가 받아야 하나요? 라고 했죠. 자,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은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만약에 3분 중에 공동대표다. 그러면 공동 3분이 다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한 분이 대표님이고 2분이 페이닥터다 라고 해서 책임자는 한 분 대표님만 하시겠다 라고 하시면 안전관리 책임자는 대표님만 받으시면 됩니다. 저희 치과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 원장님이 계시고요. 밑에 그 페이닥터 과장님들이 계시는데요. 이 페이닥터 분들은 보통 저희 치과에 보통 2년, 3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오셨다 가시니까 저희는 안전관리 책임자는 대표 원장님만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공동으로 다 같이 공동 개원을 했느냐 아니면 원장님이 대표가 한 분이신지에 따라서 교육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저희 치과 인력 구성원이 치과 의사 1분에 치과 위생사 2분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 선생님도 2분 계시네요. 자, 그런데 방사선 개인 피폭설량 측정기는 모든 직원이 착용하나요? 라고 돼 있죠. 일단 방사선 배지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은 치과 의사 선생님은 반드시 엑스레이를 그 CT랑 찍으셔야 되기 때문에 치과 의사 선생님들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실장님들 아니면 보통 엑스레이를 찍는 분만 하시면 되십니다. 저희 치과에 예를 들어 10명 중에 엑스레이를 딱 3명만 찍을 거야. 그러면 3명만 배지를 하시면 되세요. 근데 저희 치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치과 위생사는 다 엑스레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배지를 다 차고 있습니다. 단 간호조무사 선생님은 엑스레이에 관련된 촬영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배지를 착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치과 의사 선생님과 치과 위생사 선생님 중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계신 분, 닥터는 의무이고요. 그리고 치과 위생사 선생님들은 가급적 많이 하시면 좋고요. 제가 이거를 한번 문의를 해봤어요. 보건소에 여쭤봤을 때 각각의 치과마다 어디는 치과 위생사 선생님 2분, 어디는 5분, 어디는 10분.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과 위생사 선배님들 다 하셔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정해진 룰은 없대요. 방사선에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시는 분만 배지를 달면 된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배지 한 개당 돈이기 때문에 치과에서는 그 부분 또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서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복지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시면 더 좋은 치과의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되었나요? 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관리자가 아셔야 되는 부분들은요, 꼼꼼하게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요즘처럼 조금 어려운 시기에 조금 더 누락되지 않도록 챙겨가셔서 여러분들이 했던 행위조차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인정받아서 합법적으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